군사분계선 DMZ 한복판에서 굶주린 북한군 어린 남매를 발견한 대한민국 특전사 707 여군 중사 그녀는 군인의 명예 대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구출을 선택하게 되고 군복을 벗을 각오로 두 아이의 세상을 지켜낸 한 여군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벽에 냉기는 강철도 얼릴 듯했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바람은 단순한 공기의 흐름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수십 년 묵은 화약 냄새와 이름 모를 병사들의 한숨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하늘 중사는 그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며 갈대밭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호출명은 살모사. 단 한 번의 기회에 적의 숨통을 끊는 냉혹함과 정확성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오늘 그녀와 팀원들이 투입된 곳은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의 심장부라 불리는 옛 화살머리고지 인근이었다. 공식적인 작전명은 새벽 정찰이었지만 실제 임무는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북측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시하고 특이 동향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여명, 자욱한 물안개가 시야를 흐리는 이곳에서 강 중사의 감각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소총의 차가운 감촉, 방탄모가 턱을 누르는 압박감, 무선 수신기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잡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푸른 빛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강 중사의 예민한 귀에 무언가 이질적인 소리가 걸려들었다. 바람에 갈대가 스치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억눌린 흐느낌이었다. 덫인가? 강 중사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다. 북한군이 아군을 유인하기 위해 설치한 음향장치일 수도 혹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간헐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이어졌다. 그것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슬픔의 파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수신호로 팀원들에게 대기 및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그리고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한치의 소음도 없이 몸을 움직였다. 살모사가 먹잇감에게 다가가듯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축축한 흙냄새와 비릿한 물냄새가 섞인 공기를 가르며 나아가자 흐느낌은 점차 선명해졌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 비정의 땅, 철책과 지뢰가 일상인 이곳의 아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강 중사는 마지막 갈대숲을 방패 삼아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 동안 마주했던 그 어떤 훈련 상황이나 작전보다도 비현실적이었다. 키가 작은 갈대들이 움푹 파인 공간에 낡고해진 인민군 군복을 입은 두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보다 한두 살은 더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사방을 경계하며 울고 있는 남자아이의 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아이들의 군복은 몸에 맞지 않게 컸고 소매와 바짓단은 흙과 이슬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다. 쉬, 지녀가. 울면 안 돼. 들키면 우린.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동생을 다독이는 그 작은 손길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강 중사는 숨을 죽였다. 아이들의 행색, 그리고 그들이 있는 위치.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수백 미터 남짓 떨어진 남측 지역. 모든 상황이 최악을 가리키고 있었다. 탈북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북측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 아이들을 미끼로 한 유인책일 가능성.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그 모든 가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이념도 전략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공포와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가득했다. 특히 동생을 바라보는 누나의 눈빛은 마치 어미 잃은 새끼 짐승이 동생을 지키려는 듯 처절했다. 강 중사는 조용히 소총의 안전장치를 확인했다. 아이들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협할지 모를 모든 것에 대한 경계였다. 그때 남자아이가 누나의 손을 뿌리치고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누나, 집에 가자. 응? 무서워. 진혁아, 제발. 곧 만날 수 있어. 엄마 아빠는 먼저 좋은 곳으로 가 계신다고 했잖아. 우리도 곧 따라갈 거라고. 여자아이는 거의 울부짖듯 속삭이며 동생을 다시 끌어안았다. 그 순간 강 중사는 결심했다. 이것이 함정이든 아니든 저 아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규정과 절차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군인이기 이전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갈대가 스치는 소리에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을 가리고 총을 든 군인의 모습에 여자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반사적으로 동생의 앞을 막아서며 온몸으로 동생을 감쌌다. 그 작은 등이 세상의 모든 위협을 막아내려는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강 중사는 천천히 소총을 등 뒤로 맨다는 의미로 어깨에 걸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괜찮아. 목소리가 멋대로 잠겨 나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나는 해치지 않아. 여자아이는 의심과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경계를 풀지 않았다. 강 중사는 천천히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방탄모를 벗었다. 위장 크림으로 얼룩졌지만 땀에 젖은 머리카락과 단단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그녀의 눈빛이 드러났다. 나는 남쪽 군인이야. 너희를 도와주러 왔어. 그녀의 말에 여자아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강 중사의 얼굴과 그녀의 군복에 붙은 태극마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다. 살려 주십시오. 제 동생 좀. 제 동생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7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처절한 애원이었다. 그 한마디에 강 중사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래. 둘 다 살려줄게. 내가 꼭.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살모사 강하늘 중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약속이었다. 얼어붙은 비무장지대의 새벽, 두 개의 작은 생명 앞에서 강철 같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뜨거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강하늘 중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경계심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아이는 여전히 동생을 품에 꼭 끌어안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 중사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마치 작은 고슴도치 같았다. 온몸에 가시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작은 생명체. 이름이 뭐니? 강 중사가 최대한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여자아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때 아이의 등 뒤에 숨어있던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누나는 리서령. 나는 리진혁. 진혁아. 서령이라 불린 여자아이가 다급하게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미 이름은 강 중사의 귀에 꽂힌 후였다. 리설령과 리진혁. 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다. 서령아, 진혁아. 좋은 이름이구나. 나는 강하늘이라고 해. 강 중사는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딱딱한 계급과 호출명을 떼어낸 한 개인의 이름. 그것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전투 식량 가방을 뒤져 조심스럽게 초콜릿바 하나를 꺼냈다. 군용 보급품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 단 거야. 그녀가 초콜릿바를 내밀자 진혁이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서령이는 그런 동생의 손을 붙잡고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누나의 단호한 말에 진혁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본 강 중사는 초콜릿바의 포장을 직접 뜯어 한 조각을 자신의 입에 먼저 넣었다. 독이 없다는 것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조각을 다시 내밀었다. 봐. 괜찮아. 그제야 서령이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초콜릿 조각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더 큰 조각을 동생 진혁이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다. 진혁이는 허겁지겁 초콜릿을 받아 먹으며 금세 얼굴에 미소를 되찾았다. 지독한 공포 속에서도 단맛은 아이에게 순간의 행복을 선물했다. 그제야 서령이도 남은 작은 조각을 자신의 입으로 가져갔다.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그동안 억지로 버티고 있던 서령이의 눈가에도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강 중사는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는 동안 조용히 상황을 파악했다. 아이들의 행색은 처참했다. 얇은 군복은 밤이슬에 젖어 차가웠고 신발은 다 해져 발가락이 보일 지경이었다.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지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조심스러운 질문에 잠시 평온을 되찾았던 서령이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빠, 엄마는 인민군대 군관 동지들이 데려갔습니다. 때려서, 많이 때려서, 피를.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듯 했다. 진혁이는 누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이 옷을 입고 군인 아저씨들 눈을 피해서 철조망 밑으로. 밤새 기어서. 서령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담담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아이의 설명은 두서가 없었지만 그 조각난 이야기들을 맞추자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모는 아마도 정치적인 이유로 숙청당했거나 폭행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할머니는 손주들이라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출을 도왔을 터였다. 그리고 이 어린 남매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죽음의 땅을 건너온 것이다. 진혁아, 엄마 아빠는 먼저 좋은 곳에 가 계신 거야. 우릴 기다리고 계셔. 울면 엄마 아빠가 슬퍼하셔. 서령이는 다시 동생을 다독였다. 7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을 동생을 위해 꾸며낸 거짓말로 감싸고 있었다. 강 중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삐비스. 강 중사의 무전기에서 짧은 호출 신호가 울렸다. 팀장의 목소리였다. 살모사 상황 보고. 2분 내 미응답 시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 접근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팀원들이 기다림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터였다. 아이들은 구조의 대상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불확실한 요소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았다.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수많은 기관들이 개입하여 아이들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신문하고 분석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매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안 돼. 그렇게 둘 순 없어. 강 중사는 결심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응답했다. 여기는 살모사. 의상무. 수풀이 우거져 시야 확보에 시간이 소요됐다. 복귀하겠다. 명백한 허위 보고였다.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명령 불복종이자 기만 행위. 만약 발각된다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중대한 범죄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군법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두 아이의 위태로운 생명이 있었다. 서령아, 진혁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해. 강 중사는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무서워도 소리내면 안 돼. 내가 꼭 지켜줄게.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서령이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쪽 군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아이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의 군인에게서는 그동안 어른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서령이는 작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네. 강 중사는 기절한 사람을 옮길 때 쓰는 응급처치법으로 진혁이를 자신의 등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서령이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다.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 가자. 그녀는 팀원들이 있는 방향의 반대편, 자신이 미리 파악해둔 후방의 예비 은신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한 손에는 차가운 소총을, 다른 한 손에는 더 차가운 아이의 손을 잡고 등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지도 모를 작은 생명을 업은 채였다. 그것은 그녀의 군 생활 전체를 건 가장 위험하고 외로운 작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땅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과 한 얼어붙은 맹세를 지켜내기로 다짐했다. 강하늘 중사가 선택한 길은 군용 지도에도 명확히 표기되지 않은 험로였다. 수색과 정찰 임무를 수행하며 그녀만이 알고 있는 적의 눈과 아군의 감시를 동시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다. 그녀의 등 뒤에서 진혁이는 고된 여정의 피로와 새벽의 한기 탓에 어느새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 중사는 한 손으로 서령이의 손을 굳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앞을 가로막는 나뭇가지를 헤치며 묵묵히 나아갔다. 서령이는 작은 보폭으로 힘겹게 그녀의 뒤를 따랐다. 아이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쁜 숨소리와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이 아이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었다. 강 중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수통을 꺼내 서령이에게 건넸다. 마셔.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 서령이는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허겁지겁 물을 마셨다. 몇 모금을 마신 아이는 수통을 강 중사에게 돌려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군인 아줌마.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줌마라는 말에 강 중사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안전한 곳.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는 곳으로 갈 거야.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서령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는 다시 강 중사의 손을 잡았다. 아까보다 온기가 도는 작은 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이 완전히 트고 숲속으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과거 훈련 시에 비상 대피소로 사용하기 위해 구축해둔 작은 자연 동굴이었다. 입구는 덩굴과 수풀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바로 앞에서도 찾아내기 힘든 곳이었다. 강 중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지만 비바람과 외부의 시선을 피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먼저 등에 업고 있던 진혁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진혁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 조끼를 벗어 아이의 몸에 덮어주었다. 이제 괜찮아. 여기서 잠시 쉬자.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 그동안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서령이의 긴장이 탁 풀리며 아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억지로 참아왔던 공포와 슬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강 중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옆에 앉아 작은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서령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한참을 울던 서령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울고 싶을 땐 우는 게 맞아. 강 중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무전기를 확인했다. 이미 부대에서는 그녀의 무단 이탈로 인해 난리가 났을 터였다. 허위 보고 후 지정된 시간 안에 복귀하지 않았으니 최악의 경우 월북이나 피랍으로 간주되었을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서령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 나는 잠시 다른 곳에 다녀와야 해.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절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돼. 할 수 있겠니? 서령이의 얼굴에 다시 불안감이 어렸다.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 하지만 아이는 강 중사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는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7살 소녀의 다짐에 강 중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남은 비상식량과 물을 아이 곁에 놓아주고는 조용히 동굴을 나섰다. 부대로 복귀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닐 터였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신뢰,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굴에 남겨진 두 아이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예상대로 강 중사가 소속된 중대의 임시 지휘통 제실 CP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속에는 의심, 분노,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중대장인 김진철 대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강 중사,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건가? 자네의 마지막 보고 이후 통신이 두절됐어.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 보고하도록. 강 중사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존재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했다. 그녀는 미리 생각해둔 변명을 늘어놓았다. 죄송합니다. 보고 지점 인근에서 북측의 특이 동향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정찰을 위해 단독으로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경사면 아래로 굴렀습니다. 그 충격으로 무전기가 파손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럴듯했지만 빈틈이 많은 변명이었다. 특히 살모사 강하늘이 발을 헛디뎠다는 말은 누구도 쉽게 믿기 어려웠다. 김대위는 날카로운 눈으로 강 중사의 전투복을 훑어보았다. 여기저기 긁히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굴렀다고 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멀쩡했다. 흔적은? 자네가 발견했다는 그 흔적 말이야. 복귀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다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강하늘 중사. 김대위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지금 나랑 장난하나? 자네답지 않게 왜 이러는 거지?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강 중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주변의 다른 부대원들을 의식하며 김대위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대장님,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위는 잠시 그녀를 쏘아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지휘 텐트 안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텐트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물었다. 자네가 굴렀다는 지역이 어디지? 강 중사는 대답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민간인입니다. 어린 아이 둘입니다. 북에서 넘어왔습니다. 순간 텐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중사를 바라보았다. 지금 제정신인가?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규정대로라면 즉시 보고하고 신병을 확보했어야지.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 규정대로 상부에 보고되었다면 아이들은 곧바로 방첩사나 국정원으로 넘겨져 차가운 신문실에서 분리되었을 겁니다. 그 공포를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중사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담고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김대위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부하 강하늘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절대 사사로운 감정으로 부대의 규율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그녀가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걸 만큼 중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김대위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강 중사는 아이들을 숨겨둔 동굴의 위치를 밝혔다. 모든 것을 들은 김대위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어깨 위에 부대의 운명과 두 아이의 생명, 그리고 강 중사의 미래가 통째로 올려진 듯 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고 단호했다. 강 중사, 자네는 지금부터 내 명령을 기다린다. 이 텐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그 말을 남기고 김대위는 텐트 밖으로 나갔다. 혼자 남은 강 중사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강철 같던 그녀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파괴할지 혹은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그녀를 믿어주는 지휘관과 그녀가 지켜야 할 두 개의 작은 생명이 있었다. 김진철 대위는 강하늘 중사의 보고를 받은 후 지휘 텐트 안에서 10분 가까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규정이, 다른 한쪽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부하에 대한 신뢰가 맹렬히 충돌했다. 규정대로라면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상급부대에 보고하고 모든 절차를 군사경찰과 방첩사에 넘겨야 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의 군 경력에도 흠집이 남지 않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강 중사의 단호한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거대한 추처럼 김대위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수많은 작전과 훈련을 거치며 피와 죽음을 봐왔지만 아이들의 비극 앞에서 군복의 무게를 논하는 것은 위선이라 느껴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건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통신병. 김대위가 텐트 밖으로 외치자 긴장한 얼굴에 통신병이 달려왔다. 보안 채널로 국군 수도병원 제3넷과 이수연 대위 연결해. 내 동기다라. 개인적인 용무라고 전달해. 그의 지시에 통신병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잠시 후 수화기를 건네받은 김대위는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다. 나 김진철이다. 수연아, 다름이 아니라 아주 위급한 환자가 둘 있다. 비공식적으로.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되는.
그래, 아이들이다. 영양실조의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 내가 지금 데리고 갈 테니 격리된 병실 하나만 준비해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수화기 너머에서 동기인 이수연 대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김 대위는 단호했다. 그는 최소한 아이들이 딱딱한 신문실이 아닌 따뜻한 병실에서 의료진의 보호를 먼저 받게 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것이 그가 아이들과 강 중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위험한 조치였다. 통화를 마친 그는 즉시 강 중사를 불렀다. 지금부터 내 명령이다. 자네는 즉시 아이들을 데리고 와. 내가 준비한 차량에 탑승한다. 이동 경로는 내가 별도로 지시할 거다. 외부에는 야간 정찰 임무 중 발생한 부상 병력 후송을 위한 긴급 기동 훈련으로 보고한다. 질문 있나? 없습니다. 강 중사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 깊은 신뢰와 감사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관이 자신과 같은 길을 선택했음을, 가장 무거운 짐을 기꺼이 함께 짊어지기로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강 중사는 어둠을 틈타 다시 아이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볍고 빨랐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안에서 작은 소리에 화들짝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서령아, 나야. 강하늘 군인. 그녀의 목소리에 경계심 가득했던 동굴 안에서 서령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강 중사를 확인한 아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가야 해. 더 안전한 곳으로. 강 중사는 잠든 진혁이를 다시 업고 서령이의 손을 잡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다. 약속된 장소에는 시동을 켠 군용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김 대위가 직접 앉아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뒷문을 열어주었다. 앰뷸런스는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비포장 작전도로를 따라 조용히 남쪽으로 향했다. 서령이는 생전 처음 타보는 자동차의 흔들림에 겁을 먹으면서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어른거렸다. 강 중사는 그런 서령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 앰뷸런스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김 대위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이수연 대위가 그들을 맞았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그녀는 아이들의 행색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아이들을 병실로 안내했다. 병실은 미리 준비된 1인 격리실이었다. 딱딱한 군용 침대가 아닌 하얀 시트가 깔린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공기가 아이들을 맞았다. 이 대위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나는 의사 선생님이야. 너희가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줄게. 아픈 곳은 없니? 서령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강 중사와 김 대위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하는 듯 했다. 이 대위는 능숙하게 아이들의 상태를 살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온몸에 가득한 작은 상처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깊을 터였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과 영양제가 공급되고 깨끗한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졌다. 하얀 병실 침대에 나란히 누운 남매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진혁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서령이는 잠든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인상의 군인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의 전투복 팔 부분에는 국군 방첩 사령부를 상징하는 검과 방패 문양이 선명했다. 그들 뒤로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계급장은 소령. 그의 이름은 허태진이었다. 김진철 대위.
이게 무슨 무단 전횡인가. 미확인 월경 인원을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빼돌려 병원에 은닉하다니. 이게 군법회의 감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허태진 소령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이들을 구조해야 할 생명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미확인 월경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대위가 앞으로 나서며 맞섰다. 허소령. 이들은 단순한 월경 인원이 아니라 보호가 시급한 환자요. 인도주의적 조치를 우선했을 뿐이요. 인도주의? 전방 지휘관이 그런 감상적인 단어에 휘둘려서야 되겠나? 허소령은 김대위를 비웃듯 밀치고 아이들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잠든 진혁이와 겁에 질린 서령이를 훑었다. 지금부터 이 인원들의 신병은 우리 방첩사에서 인수한다. 당장 신문을 시작해야겠어. 북괴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을 단 1%라도 배제할 수 없으니. 허소령이 서령이에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멈추십시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강하늘 중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새끼를 지키는 어미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저 아이는 지금 의사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소령님의 조사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개 중사 따위가 감히 내 앞을 막아서? 허소령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강 중사를 밀치려 했다. 하지만 강 중사는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허소령이 주춤할 정도였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아이들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선전포고였다. 회색 지대에 던져진 아이들을 사이에 두고 규율과 양심, 냉혹한 현실과 인간의 도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병실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강하늘 중사와 허태진 소령의 대치는 살얼음판 위에서의 칼춤처럼 위태로웠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깨트린 것은 김진철 대위였다. 그는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어 강 중사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강 중사 그만.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말에 강 중사는 이를 악물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허소령을 향한 저기를 거두지 않았다. 김대위는 허소령을 향해 돌아섰다. 허소령 좋다. 신병 인수는 하되 장소는 이 병원으로 한정해 주시오. 보다시피 아이들의 상태가 장거리 이동이나 본격적인 신문을 견딜 상태가 아니오. 주치의의 소견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소? 김대위의 제안은 일종의 타협안이었다. 그때 이수연 대위가 차트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소령님, 국군수도병원 제3내 과장 이수연 대위입니다. 환자들의 주치의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두 아동 모두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의 경우 의식은 있지만 전반적인 활력 징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지금 환경을 바꾸거나 정신적 충격을 가할 경우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최소 72시간의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수연 대위의 전문가적이고 단호한 소견에 허소령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군대라 할지라도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은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 만약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올 터였다. 좋다. 72시간. 그 이후에는 내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그동안 이 병실은 우리 통제하에 둔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출입할 수 없어. 물론 강하늘 중사 자네도 포함해서. 허소령은 차갑게 선언하고는 부하들에게 병실 앞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강 중사는 아이들에게서 강제로 분리되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그녀는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이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날 이후 강 중사와 김 대위에 대한 방첩사의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불려가 몇 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아야 했다. 허소령은 집요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자신의 공을 세울 기회로 여겼다. 그는 두 사람이 북의 공작에 포섭되었거나 최소한 중대한 군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강 중사 다시 묻지. 갈대밭에서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주변에 다른 인원은 없었나? 접선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하필 자네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극적이지 않은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김진철 대위의 지시였나? 아니면 단독 행동이었나? 솔직히 말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 허소령의 질문은 교묘하게 강 중사와 김 대위 사이를 이간질하려 했다. 하지만 강 중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으며 김 대위는 사후에 보고를 받고 지휘관으로서의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의지였다. 시간은 아이들에게도 그들을 지키려는 이들에게도 잔인하게 흘러갔다. 병실에 격리된 서령과 진혁은 낯선 환경과 감시의 눈길 속에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특히 서령이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못했다. 아이에게 유일한 위안은 곁에 있는 동생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72시간이 지났다. 허소령은 약속대로 본격적인 신문을 위해 병실로 향했다. 그가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안에서는 이수연 대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혁아, 정신 차려. 눈 떠봐. 침대 위에서 진혁이가 갑자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령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울음도 터뜨리지 못하고 동생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다. 저리 비켜. 지금 뭐 하는 거야? 허소령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소리치자 이수연 대위가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급성 폐렴으로 인한 고열성 경련입니다. 당장 응급 처치 안 하면 뇌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긴급 호출을 받은 의료진들이 달려와 진혁이의 몸에 각종 의료 장비를 부착하고 이동식 침대에 실어 중환자실로 향했다. 허소령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응급 상황에 어쩔 줄 모르고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 중사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방첩사 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갔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몸에 수많은 튜브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진혁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서령이의 작은 등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 중사는 깨달았다. 전쟁의 파편은 총알이나 포탄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보이지 않게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공포와 슬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파편이었다. 강 중사는 조용히 서령이에게 다가가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군인 아줌마. 진혁이가 죽으면 어떡해요? 나 혼자는 못 살아요. 강 중사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이의 귓가에 단호하게 속삭였다. 아니, 진혁이는 절대 죽지 않아. 우리가 꼭 살릴 거야.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내가 있잖아.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허태진 소령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이 북괴의 음모가 아니라 그저 서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가여운 생명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파편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얽힌 모든 이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핥히고 있었다. 리진혁의 상태는 위중했다. 급성 폐렴에 폐혈증 초기 증상까지 겹쳐 아이는 생사의 기로에 섰다.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의 모든 의료진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허태진 소령의 조사는 아이의 위급한 상태 앞에서 자연스럽게 중단되었다. 그는 진혁의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통보를 남기고 병실 앞에 감시 인력만 남긴 채 철수했다. 하지만 그가 조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더욱 확신을 굳히고 있었다. 저 아이의 갑작스러운 발병조차 계산된 연극일 수 있다. 동정심을 유발해 조사를 방해하려는 고도의 심리전. 그의 편향된 의심은 멈출 줄 몰랐다. 그 사이 강하늘 중사는 사실상 병원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방첩사의 감시 속에서도 꿋꿋하게 중환자실 앞을 지켰다. 잠은 복도에 가니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식사는 구내 식당에서 허겁지겁 해결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유리창 너머의 진혁과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서령에게 향해 있었다. 서령이는 말을 잃었다. 아이는 밥도 물도 거부한 채 멍하니 동생이 누워있는 침대만 바라보았다. 강 중사는 그런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동화책을 가져와 조용히 읽어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서툰 솜씨로 종이약을 접어 보여주기도 했다. 아이는 반응이 없었지만 강 중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령아, 봐. 이건 독수리야. 하늘을 아주 높이, 아주 멀리 날 수 있어. 진혁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같이 독수리 보러 가는 거야. 알겠지? 그녀의 말에 서령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 중사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고 온기를 나누어 주었다. 군복을 입은 특전사가 아니라 그저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는 따뜻한 언니처럼. 한편 김진철 대위는 다른 방향에서 싸우고 있었다. 허태진 소령의 조사가 잠시 멈춘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판 자체를 흔들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국방정보본부에서 근무하는 동기에게 연락했다. 물론 아이들의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최근 북한 내부 동향 중에 보위성이나 안전부 쪽 군관들 숙청 관련해서 나온 정보 없어? 특히 가족 단위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면 뭐든지 알려줘. 아주 사적인 부탁이다. 동시에 그는 탈북민 출신으로 현재 안보전략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사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아이들의 서툰 말투와 행색, 그리고 서령이가 무심코 뱉었던 몇 개의 단어들을 종합해 아이들의 출신 지역과 부모의 소속을 유추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보의 조각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 하나가 김 대위의 손에 들어왔다. 국방정보본부의 동기가 보내온 한 장의 첩보 보고서였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근 평안남도 덕천 소재 국가보위성 산하 7총국 소속 리철민 상좌와 그의 아내 김순희 소자가 반혁명 분자로 몰려 현장에서 즉결 처형됨. 이들의 자녀 2명 딸 리설영, 아들 리진혁은 행방불명 상태. 리철민 상좌는 남한 드라마를 유포하고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아이들의 이름, 부모의 신원, 그리고 탈북의 이유까지. 서령이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이들은 간첩도 기만전술의 미끼도 아니었다.
그저 잔혹한 독재 정권의 가장 연약한 피해자일 뿐이었다. 김대위는 보고서를 굳게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허태진의 의심을 박살내고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하지만 그는 이 보고서를 허태진 소령에게 가져가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허 소령이 이 정보마저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거나 더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비화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더 높은 곳을 보기로 했다. 그는 보고서를 들고 자신의 직속 상관인 여단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육군본부의 감찰실장에게 직통 보고를 올리는 군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월권 행위를 감행했다. 이것이 제가 파악한 모든 정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비인도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들을 방첩사의 차가운 신문실이 아닌 대한민국의 따뜻한 품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위의 보고는 육군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사건은 순식간에 합참과 국가안보실까지 보고되었다. 더 이상 허태진 소령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 복도를 지키고 있던 방첩사 요원들이 조용히 철수했다. 허태진 소령에게는 상부로부터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고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요한 의심이 거대한 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부서졌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원을 떠났다. 텅 빈 복도. 강 중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김진철 대위가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강 중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의 값진 승리였다.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누나, 물. 중환자실 안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잠들어 있던 진혁이의 눈이 희미하게 떠지며 마른 입술을 움직였다. 아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목소리. 강 중사와 서령이는 동시에 유리창으로 달려갔다. 서령이의 텅 비어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아이는 유리창에 작은 손바닥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진혁아. 리진혁.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한 걸음.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마침내 아이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있었다. 강 중사는 눈물을 흘리는 서령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은 이제 막 빠져나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오후였다. 리진혁의 기적적인 회복은 국군수도병원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아이의 생명력을 단순히 의학적인 데이터로만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곁을 지키는 누나의 간절함과 자신을 지켜주는 강하늘 중사에 대한 깊은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진혁이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되찾았다. 묽은 미음으로 시작한 식사는 며칠 지나지 않아 일반식으로 바뀌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의 첫마디가 물이었다면 완벽히 의식을 차린 후의 첫마디는 누나 배고파였다. 그 말을 들은 서령이는 지난 며칠간의 슬픔과 공포를 모두 잊은 듯 환하게 웃으며 동생의 몫으로 나온 빵을 잘게 찢어 입에 넣어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 중사의 마음은 따뜻한 물이 차오르듯 벅차올랐다. 진혁의 회복과 함께 아이들을 둘러싼 공기도 변하기 시작했다. 육군본부의 직접적인 개입 이후 방첩사의 감시는 완전히 철수했다. 대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전의 허태진 소령처럼 위압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심스럽게 미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통일부 소속의 고위 공무원인 박성준 서기관이 병실을 찾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작은 로봇 장난감을 선물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행정가의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 중사와 김 대위, 그리고 이수연 대위를 병원 내 회의실로 불렀다. 먼저 두 분 군인의 헌신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 서기관은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차갑게 식혔다.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진역군이 퇴원하는 대로 두 아동은 규정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보호센터 통칭 하나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기본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후 미성년자이므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될 것입니다. 아동보호시설이라니요? 강 중사가 자신도 모르게 반문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렇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맞지만 부모가 없는 미성년 고아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좋은 시설을 수소문하겠지만 결국 두 아이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자라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했다. 하지만 강 중사의 귀에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 끔찍한 사선을 넘어온 아이들이 이제 막 서로와 자신에게 의지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아이들이 또다시 낯선 환경의 시설로 보내져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서령이와 진혁이가 분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강 중사의 절박한 질문에 박 서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강 중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 자격은 매우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미혼의 현역 군인 신분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직업의 특수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차가운 시스템이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총알과 포탄은 막아낼 수 있었지만 법과 규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그녀는 무력했다. 회의실을 나온 강 중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아이들의 미래, 자신의 군 생활,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를 책임의 무게. 그때 김진철 대위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커피캔 하나를 건넸다. 하늘아,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표적지가 없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다. 지휘관이 아닌 인생 선배로서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강 중사는 그 말에 더 큰 혼란을 느꼈다.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강 중사는 이수연 대위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외출 허가를 받았다. 딱딱한 병원과 군부대가 아닌 진짜 세상의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 비둘기를 보며 신기해하는 진혁이의 천진난만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서령이의 굳어있던 표정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강 중사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차갑고 달콤한 맛에 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맛있어? 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봅니다. 진혁이가 입가에 아이스크림을 잔뜩 묻힌 채 외쳤다. 그 모습에 서령이도 강 중사도 소리내어 웃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 사람은 그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너머로 붉게 물드는 하늘은 아이들이 넘어온 북녘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지만 전혀 다른 감흥을 주었다. 그곳에는 포성과 감시의 위협 대신 평화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깃들어 있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보던 진혁이가 문득 강 중사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하늘 엄마. 응? 강 중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진혁이는 해맑은 얼굴로 다시 한번 말했다. 하늘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누나랑 엄마랑 우리 셋이 같이 사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 엄마.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순수한 단어는 그 어떤 총성보다도 강력하게 강 중사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고민과 망설임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계시와도 같았다. 그렇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이들을 시설이 아닌 집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집의 울타리가 자신이 되어주는 것. 그녀는 진혁이와 서령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래. 우리 셔이 같이 사는 집. 엄마가 꼭 만들어줄게. 꼭.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한 강 중사는 곧장 김진철 대위를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를 내려놓았다. 입양 및 법정 후견인 신청서였다. 중대장님, 저는 이 아이들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김대위는 충격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류와 강 중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살모사라 불리던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요원이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건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작전의 시작이었다. 강하늘 중사의 결심은 부대 내에 조용하지만 강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를 아는 대부분의 동료들은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수부대원의 삶과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의 살. 그것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라 여겼다. 군 생활 끝낼 작정이냐? 한순간의 동정심으로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진심 어린 걱정과 비아냥거림이 섞인 조언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강 중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반대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아이들은 더 이상 지켜야 할 임무가 아니라 삶의 일부이자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다. 김진철 대위는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나 그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법무실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아봐 주었고 여단장에게 강 중사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법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입양 절차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은 그녀의 신청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혼 여성, 그것도 상시 위험에 노출되는 현역 특전사라는 직업. 법원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서류는 수없이 반려되었고 까다로운 조건의 추가 서류 요구가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방해도 시작되었다. 강 중사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국방부와 법원에 제출되었다. 내용은 그녀가 과도한 영웅 심리에 취해 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양육자로 부적합하다는 악의적인 억측으로 가득했다. 투서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번 일로 불명예스럽게 좌천된 허태진 소령의 비열한 복수일 터였다. 그는 아이들을 직접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유일한 버팀목인 강 중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부의 시련보다 더 힘든 것은 아이들 내면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이었다. 진혁이는 이제 완벽히 건강을 되찾아 병실을 뛰어다닐 만큼 활기차졌다. 아이는 강 중사를 하늘 엄마라 부르며 따랐고 서령이 역시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거대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늘 엄마, 우리 아빠는 인민군대에서 제일 용감한 군관이었어요.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엄마가 노래 불러주면 잠이 잘 왔는데. 진혁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북에 있는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다. 그럴 때마다 서령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아이는 동생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 엄마 아빠는 아주 좋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곧 데리러 오실 거야. 그 거짓말은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와도 같았다. 서령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다 강 중사에게 들키곤 했다. 거짓말의 무게가 7살 소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강 중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수연 대위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 대위는 정신과 및 아동 심리 전문가와 상의한 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진실을 알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물론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죠. 하지만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먼저 그 상처를 직시해야만 해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 슬픔을 건강하게 애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 중사는 서령이와 진혁이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리고 갔다. 해가 진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옆에는 이수연 대위가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진혁아, 서령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강 중사의 진지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중사는 서령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일종의 신호였다. 이제는 괜찮다고, 내가 곁에 있겠다는. 서령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동생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진혁아, 사실은 엄마 아빠는 우리 데리러 못 와. 진혁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왜? 엄마 아빠 바빠? 아니, 엄마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가셨어. 하늘나라로. 서령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군관 아저씨들이 아빠랑 엄마를 많이 때렸어.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됐어.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진혁이는 누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는 서령이와 강 중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공포와 혼란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거짓말. 누나 거짓말하는 거지. 엄마 아빠는 온다고 했잖아. 곧 우리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진혁이는 소리치며 서령이의 품에서 벗어나려 했다. 아이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대한 배신감의 표현이었다. 강 중사가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진혁이는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다. 싫어. 다 싫어. 하늘 엄마도 거짓말쟁이야. 다 미워. 아이의 절규는 옥상 정원의 밤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아이들의 마음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령이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고 강 중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무너져 내리는 아이의 세계를 바라봐야만 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날 이후 진혁이는 말을 잃었다. 웃음도 눈물도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 어떤 위로도 아이에게 닿지 않았다.
강 중사는 자신의 선택이 아이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며칠이 흐른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아들의 침대 곁을 지키던 강 중사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진혁아, 엄마 아빠는 별이 된 게 아니야. 그렇게 멀리 계신 게 아니야. 그녀의 말에 진혁이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움직였다. 엄마 아빠는 여기 진혁이랑 누나 마음속에 살아계셔. 우리가 두 분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또 두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용감하게 살아가는 한 엄마 아빠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하늘 엄마 마음속에도 두 분이 살아계셔. 이렇게 멋진 아들, 딸을 남겨주셨으니까. 그녀는 진실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더 씌워주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기억과 사랑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임을. 그녀의 진심이 닿았던 것일까? 진혁이의 텅 비어있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원망의 울음이 아닌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진짜 애도의 시작이었다. 진혁이는 강 중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죄책감에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서령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동생과 강 중사를 함께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각기 다른 상처와 무게를 지닌 세 개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진실의 무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낸 그들의 유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해져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후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슬픔을 억누르는 대신 온전히 표현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다. 진혁이는 더 이상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며 떼를 쓰지 않았다. 대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빠, 나 오늘 밥 잘 먹었어요. 하고 조용히 속삭이곤 했다. 서령이는 죄책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동생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는 강하늘 중사의 입양 절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법원에서 파견된 조사관은 아이들과 강 중사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는 매우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진철 대위가 속한 부대의 여단장도 직접 나섰다. 그는 법원의 강하늘 중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며 그녀가 보여준 책임감과 희생정신이야말로 한 아이의 부모가 될 가장 위대한 자격이라는 내용의 추천서를 보냈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그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부대 내 보직 변경 및 관사 우선 배정 등을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허태진 소령의 음해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비열한 행동이 상부에 알려지면서 그는 한직으로 밀려나 군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시스템의 차가운 벽은 진심과 연대라는 따뜻한 힘 앞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진혁이가 퇴원을 하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다. 병원을 떠나는 날 이수연 대위를 비롯한 제3내과의 모든 간호사들이 나와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들은 이제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가족과도 같았다. 강 중사님, 아니, 하늘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맡으셨네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이수연 대위는 강 중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서령이와 진혁이는 간호사들에게 서툰 솜씨로 그린 감사 카드를 한 장씩 나눠주며 고개를 숙였다. 병원을 나선 세 사람이 향한 곳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전사령부 인근의 한 아파트였다. 부대의 배려로 강 중사가 새로 얻게 된 관사였다. 낡고 작은 복도식 아파트였지만 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늑한 궁전이었다. 우와, 우리 집이야? 진혁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지르며 집 안을 뛰어다녔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강 중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제는 그들의 것이 된 작은 방들을 하나하나 구경시켜 주었다. 그날부터 진짜 가족의 삶이 시작되었다. 강 중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마트로 향했다. 거대한 카트와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 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에 서령이와 진혁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 중사는 아이들에게 직접 자신의 칫솔과 수건, 그리고 잠옷을 고르게 했다. 아주 사소한 일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첫 경험이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마트에서 사온 재료로 서툰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강 중사는 요리에 소질이 없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만든 김치찌개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맛있었다. TV에서는 시끄러운 만화 영화가 흘러나왔고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자를 먹으며 화면에 빠져들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을 바라보는 강 중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강 중사는 부대 훈련과 아이들 양육을 병행하며 하루가 24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새벽 훈련을 나갈 때면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훈련 중에도 아이들 저녁은 뭘 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곤 했다. 부대 동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그녀를 격하고 말렸던 동료들이 이제는 그녀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난 그녀에게 중사님, 이거 애들 갖다 주세요라며 간식을 챙겨주는 후배들이 생겨났고 김진철 대위는 주말마다 찾아와 아이들의 삼촌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다. 살모사라는 냉혹한 호출명 대신 동료들은 그녀를 강철 엄마라는 애정 어린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여전했지만 그 강철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따스한 햇살 같은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다. 가정법원에서 입양 및 후견인 자격을 최종 승인했다는 통보가 온 것이다. 법원에서 공식적인 서류를 수령하는 날, 강 중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법원으로 향했다. 딱딱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인 강하늘이 사건 본인 리설령, 리진혁의 법정 후견인 및 양육자로 적합함을 인정하고 두 아동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을 허가한다. 순간 강 중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종지부였다. 법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강 중사는 아파트 현관 계단에 아이들을 앉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제 우린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진짜 가족이 됐어. 그녀는 아이들의 새로운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강설영,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자신의 성을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이름은 강설영, 강진혁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설영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이내 아이의 얼굴에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는 와락강 중사의 목을 껴안았다. 네, 좋아요. 엄마. 우리 엄마. 진혁이도 누나를 따라 엄마. 하고 외치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강 중사는 두 아이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강철 같던 그녀의 삶에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어 세상을 가장 따뜻한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갈대밭에서 시작된 위태로운 만남은 이제 세상 가장 단단한 가족의 탄생으로 그 위대한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차가웠던 상처 위로 따뜻한 흙을 덮어주었다. 강하늘 중사와 강설영, 강진혁이 진짜 가족이 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제 아이들은 더 이상 낯선 땅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서령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진혁이는 씩씩한 1학년이 되어 학교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다. 새벽 5시 반. 강하늘의 몸은 군인 시절의 기억을 따라 칼같이 반응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깨우는 것은 기상나팔 소리가 아닌 두 아이를 위한 아침을 준비해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책임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소리 없이 일어나 훈련복이 아닌 앞치마를 둘렀다. 칼을 잡는 손놀림은 여전히 절도가 있었지만 이제 그 칼은 적을 향하는 대신 아이들이 먹을 두부와 애호박을 썰고 있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 밥솥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그녀의 하루를 여는 것은 이제 총성이 아닌 평화로운 삶의 소리였다. 강설영, 강진혁. 기상시간 5분 전. 543. 일어났어요. 아이들 방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잠투정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눈을 비비며 나온 진혁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서령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화장실로 들어가 세수를 했다. 강 중사는 아이들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서령이의 머리를 따아주고 진혁이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다. 군 작전을 지휘하듯 일사불란했지만 그 모든 손길에는 따스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물론 평화로운 일상에도 때로는 작은 파문이 일었다. 어느 날 오후 강 중사는 부대에서 전술 훈련을 받던 중 교무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진혁이가 친구와 싸워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그녀는 훈련 중단을 보고하고 불이 나게 학교로 달려갔다. 교무실에는 입술이 터진 진혁이와 마찬가지로 눈가에 멍이 든 다른 남자아이가 잔뜩 주눅이 든 채 서 있었다. 어머니, 진혁이가 친구에게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네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강 중사는 한숨을 쉬며 진혁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췄다. 강진혁, 무슨 일이야? 엄마 보고 똑바로 말해. 진혁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서령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제가 진혁이한테 너네 아빠는 없냐? 북한에서 온 거지라서 엄마도 가짜라고 놀렸어요. 그래서 진혁이가. 그 순간 강 중사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른 아이가 무심코 헤집어 놓은 것이었다. 그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진혁이와 상대 아이를 차례로 안아주었다. 그리고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동시에 자신의 아이들이 겪어온 아픔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처음에는 화가 나 있던 상대 부모도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 사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혁이는 여전히 시무룩했다. 엄마, 미안해요. 싸우면 안 되는데. 아니, 엄마는 진혁이가 자랑스러워.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주먹 대신 말로 하는 거야.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엄마랑 제일 예쁜 누나랑 제일 멋진 나, 이렇게 세 명이 한 팀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녀의 말에 진혁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서령이도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은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고 상처받고 또 치유하는 법을 배우며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강 중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어느덧 소령으로 진급한 김진철이었다. 하늘아, 잘 지내나? 다름이 아니라 합참에서 자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2년 전 그 아이들을 구한 공로를 뒤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거야. 대단하다, 강 중사. 아니, 강소령 진급 심사에도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강 중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잊고 있던 일이었다.
그녀에게 아이들을 구한 것은 훈장을 받기 위한 공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운명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훈장 수여식은 계룡대 대강당에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빛나는 정복을 차려입은 강하늘 중사의 가슴에 대통령을 대신한 합참의장이 직접 인원무공 훈장을 달아주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최정점에 이르는 순간이었다. 단상 아래 객석에서는 수많은 장성들과 동료들이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강 중사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객석 한가운데 조금은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있는 두 아이를 향해 있었다. 서령이와 진혁이는 작은 손으로 서툴게 박수를 치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강 중사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짜 훈장은 가슴에 달린 저 차가운 철 조각이 아니라 바로 저 아이들의 빛나는 눈빛 속에 있다는 것을. 수여식이 끝나고 며칠 후 주말을 맞아 강 중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났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아이들과 그녀가 처음 만났던 곳, 강원도 철원이었다. 물론 그들이 피와 공포 속에서 헤맸던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위치한 철원 평화전망대에 올랐다. 그곳에서는 그들이 건너왔던 비무장지대와 북녘의 땅이 아스라이 펼쳐져 보였다. 2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넘었던 그 갈대밭이 이제는 평화로운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물결치고 있었다. 서령아, 진혁아. 저기 보여? 저기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야. 강 중사가 손가락으로 갈대밭을 가리키자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저 아련한 그리움과 자신들이 이겨낸 과거에 대한 담담한 시선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무서웠지? 조금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서령이가 강 중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진혁이는 품에 안고 있던 작은 풍선 하나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노란 풍선은 바람을 타고 서서히 북쪽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아빠, 엄마, 우리 잘 있어요. 하늘 엄마랑 누나랑 행복하게 잘 있어요. 아이의 외침이 맑은 가을 하늘에 메아리 쳤다. 강 중사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철책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철책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저 철책을 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북녘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그들은 과거를 배웅하고 미래를 맞이하고 있었다. 해질녘 노을이 비무장지대 위로 붉게 번져갔다. 그것은 상처의 피빛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따스한 약속의 빛깔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철책 앞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